314조 양도의 개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자, 저는 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고요. 작년에도 뭐 부담부 증여 등 기본적인 개념을 강조했는데 작년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예상 문제로 찍습니다. 일단은 정리해 주십시오. 그 의미죠. 그럼 우리가 양도의 개념에서 우리가 결론 정리할 게 뭐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의의, 이거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세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단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거래를 제시하고 제시한 거래를 통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뭐 해봐라고 여러분? 구분해봐라 그 얘기야. 구분. 이게 전형적인 출제 패턴. 다음 중 양도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 또는 다음 중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거래에서 특수한 거래. 이 특수한 거래에서 가정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개별 문제, 계산 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담부 증여 또는 뭐 이혼 위자료 이런 거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 출제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거 한번 책을 같이 보시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공보상에 등기 등록하는 관계이시 없이 밑줄 등기 등록하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겠다 그 얘기라면 기본 개념이야.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자, 그 자산을 자, 두 개 잡으라 했죠. 뭐? 유상 동그라미. 그다음에 뭐죠? 사실상 이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양도라는 그 종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유상과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얘기죠. 출전이 이걸 건드린다면 그걸 건드리는가? 아무거나 갖고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출전이.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의 범위 보시면 다음 페이지 315조. 자, 양도의 범위에서 대통령 정하나 밑줄 무슨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밑줄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보라? 양도로 보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법에. 근데 반면에 양도로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지 다시 양도로 보라 보지 마라.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자, 이건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그렇게 잘 배우신 거야. 밑줄 환기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도시개발법 등에서 배웠던 바로 그 환기 처분에 대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이 일어나거나 보류지 충당이 일어나면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는 얘기야. 공법에 따라서 이렇게 환기 처분이 일어났을 때 세법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의 교환일 때는 토지의 교환 마지막 토지 교환. 그 원래 교환은 양도로 봐야 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교환이 아니라 어떤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교환일 때는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거기 양가를 보는 양도로 보는 경우야 안 보는 경우야? 안 보는 경우죠. 그러면 대부분 양도의 개념에선 저기 써지는 것처럼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걸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라고 그랬죠. 구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다 거래를 외울 수가 없고 이 구분 기준을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양도로 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첫째, 책이 나와 있네요. 무슨 이전해야 한다? 사실상 이전.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이렇게 공보상에 등기 등록하는 관계이시 없이 항상 우리 세법은 가장 기본적인 내재 원칙인 실질 과세 원칙이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된다고.
이게 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명의는 바뀌어졌는데 이게 형식상으로만 넘어간 거다. 형식상 이전이 돼. 명의만 넘어간 거고 사실상이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양도를 본다고 안 본다고?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안 본다고. 명의는 넘어갔는데 그게 사실상 이전된 게 아니라 뭐라면 형식상으로 이전된 거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우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사실상 이전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형식상 이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러분 민법 다 배우셨어. 뭐 신탁. 이건 맡긴 거지 판 게 아니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양도 담보. 그러니까 이건 담보 제공에 따른 명의만 넘긴 거죠. 또 공유물의 분할, 공유권의 분할, 찢어져! 찢어지는 거. 이런 전형적인 무슨 이전이에요 여러분? 형식상이죠. 명의는 다 바뀌어 등기부상에.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그건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설사 공부상의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명의가 넘어갔는데 등기가 안 됐대. 그 대표인 것이 바로 뭐야 여러분?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 뭐를 안 하고 양도하는가? 등기 안 하고 양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고 한다고.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이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 두 번째 엔드. 이러한 사실상 이전에 두 번째 그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면서 반드시 뭘로 받았을 때 대가. 그게 무슨 양도야? 유상이죠. 유상. 유상이란 걸 뭘 말하는가? 명의가 넘어간 뭐를 받아야 되는가?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는가 대가. 뭘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가가 없대. 명의가 넘어갔는데 대가를 안 받았대. 이건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잖아 이거는. 대가를 아무것도 안 받았대. 이런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무상일 때는 양도를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그럼 이러한 무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증여와 상속이 나면 무슨 취득이야? 상속과 증여가 나면 무슨 취득이야? 무상. 무상.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세 과세를 하는가 못하는가? 못한다니까. 왜 못해? 무상이니까. 그럼 얘들은 뭘로 과세란 말이에요? 그 상속세, 증여세로 과세라고. 왜 흥분해? 뭘로 과세하라고?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하라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반드시 무슨 양도된다 여러분? 유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여기다가 하나 더 물어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세 번째 조건 무슨 거 나왔어요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 나와 있죠? 책이 나와 있나요? 네, 있네요. 세 번째. 요즘은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 밑줄.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행위가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시적, 우발적 양도는 사업행위로는 양도가 아니라 우발적인 양도라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 우발적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는 우리 뭐로 하는가? 사업행위로 양도한 거다. 뭐죠? 사업행위. 사업행위로 양도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하냐?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종합소득세라서 사업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 적으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누구야?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써져 있어. 부동산 매매를 뭐 하는 거야? 업을 하는 애들이라고. 주택을 져갖고 그걸 판매하는 걸 뭘 한다고 여러분?
업으로 한다고, 업으로 한다고. 얘들의 양도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는 얘기야? 사업행위라는 얘기죠, 사업행.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했어. 뭐?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로 가야 돼? 종합소득세로 가야 돼? 응? 양도소득세로 가야 된다고. 얘는 누구만이다고? 매매를, 판매를 업으로 하는 애들이 양도할 때는 사업소득. 나머지 다른 거는 다 올라가는가? 사업행위가 아니죠. 매매를 사업화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양도소득세. 그럼 다시 한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했어요. 어디로 가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종합소득세.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오다 가다가 공인중개사무실 보면 들어가서 물어보라고. 공부하다가 유명인이 되는 거 들어가서 물어봐. 공인중개사무실 가서. 많잖아요, 여러분. 가서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 앉으세요. 고객님 앉으세요. 얼마나 친절한데. 모처럼 왔으니까 손님이 들어왔으니 사무실에 팔에 잡고 있다가 가서 물어보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도 알까? 소설을 쓰고 있구만. 소설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또 공인중개사구나. 자, 꼭 잡으시 바랍니다.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결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에 다양한 형태의 양도로 보는 경우와 다양한 형태로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가 나오는데 그걸 다 외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뭐를 알려는 얘기야? 구분 기준을 아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양도로 볼 거냐 말 거냐. 첫째, 그게 소유권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돼. 사실상. 그러면서 이전되면서 뭐를 받았어야 돼? 대가를 받았어야 돼. 근데 그게 양도 사업행위여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를 보는 거고 안 보는 거고? 안 보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결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요. 모두 충족, 올 충족. 그럼 양도로 보는 거고 안 보는 거고?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 충족을 못했다.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구분 기준이야.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보시냐? 잠깐. 319쪽부터 여러분 318쪽, 319쪽에 나와 있는 걸 다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도로 보는 거야. 양도 보자는 구분 박스 있죠? 응? 319쪽에 박스에 나와 있잖아. 그걸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울 거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을 알 거냐?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판단 기준을 좀 더 알아두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시냐? 316쪽 봅시다. 자, 일단 양도로 보는 경우 보죠. 자, 양도로 보는 경우, 즉 양도세를 과세하는 경우야,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야. 과세하는 경우죠. 예,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거 보죠. 매도, 교환, 법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 이러한 경우는 물론이고 협의 매수나 수용, 경매, 공매로 인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여기 밑줄 매도, 교환, 법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물납, 협의 매수나 수용, 경매, 공매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교환,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대물제. 그래서 좀 보시고요. 거기 조세 물납. 지금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물납이 일어나는 게 어디가 있죠, 여러분? 물납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아직 우리가 물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면은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협의 매수나 수용, 경매, 공매 특징이 무슨 양도 여러분?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적 양도죠. 얘들의 특징. 협의 매수나 수용이나 경매나 공매는 자발적 양도가 아니라 강제적 양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협의 매수 수용을 당했어. 내 토지가 뭘 당했다고 여러분? 수용. 그럼 수용을 당하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주고 난 그냥 나와? 뭘 받고 나와? 뭘 받고 나와? 뭘 받고 나와? 보상금 적으시고요. 그러면 내 토지가 수용을 당하면 나는 나오는데 뭘 받고 나왔다? 보상금. 그러니까 보상금 받고 나왔다는 얘기야. 그냥 대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자, 경매 공매 밑줄. 경락가액이라는 대가가 존재하죠. 경락가액이라는. 경매가 돼서 경락이 되면 그 경락을 받은 사람 경락대금을 완납해야지 안 나야 돼. 경락대금을 완납해야만 그 경락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 없어? 있죠.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앞쪽으로 오셨고 315쪽에 그림 밑에 것 좀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양도에 대한 과세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세 체계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취득할 때 갑이 얼마 주고 샀냐 봤더니 여러분 3억 주고 샀다. 그냥 흐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어. 쓸 필요도 없어. 갑이 얼마 주고 샀다고요? 3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래서 보유하다가 여러분 갑이 을한테 양도를 했어요. 자, 양도 당시 가격을 보니까 얼마인가 봤더니 5억 원이었대요. 얼마짜리를? 아니요. 네, 그래. 제가 잘못했죠. 3억짜리를 얼마에 양도했다고요? 5억 원에 양도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항상 제발 좀 문제 풀 때 갑을병정이 나오면 빨리 여러분은 그 갑을병정의 정체를 빨리 밝혀야 돼. 그거를 빨리 갑과 을과 병과 정의 정체, 이 문제에서 얘들이 어떤 당사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캐치를 안 해. 그 문제가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양도에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양도했다. 그럼 여기서 갑은 누굴 말하는 거고? 양도자가 되는 거고, 을은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수자가 되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상황 다 아는 거야, 여러분이. 그럼 이때 도자 갑한테 과세를 할 거냐, 수자 을한테 과세할 거냐, 얼마를 과세할 거냐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판단 기준은 여기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한테 넘어갔죠, 소유권이. 넘어간 대가로 을이 갑한테 대가를 줬니 안 줬니를 물어야 된다고. 대가를 줬니 안 줬니. 그래서 대가를 줬대야. 그럼 대가를 줬대. 그럼 이거 우리 무슨 양도라고 그러는 거고? 무슨 양도? 유상양도라고 그러죠. 어머, 대가를 안 줬대. 갑으로부터 을이 받기만 하고 준 게 없대. 그럼 대가가 없다. 이걸 우리 뭐라 하는 거야, 여러분? 무상. 그래서 여러분 뭐로 과세할 거냐,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그럼 뭘 보고 판단하라고요? 대가의 유무를 보시라고요. 대가가 있으면 무슨 양도? 유상양도. 대가가 없으면 무상양도. 이때에 대가가 있는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무슨 계약이야? 유상양도의 대표적인 계약이 무슨 계약이야?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그럼 무상일 때 대표적인 계약은 뭐야? 증여죠. 증여. 상속은 왜 안 나왔죠? 계약이 아니잖아, 여러분. 상속을 계약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사람한테 뭘 받을 수 있어?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상일 때는 상속과 뭐가 있다, 여러분? 증여가 있는 거죠. 다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얘는 상속은 본인의 의자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요거는 계약에 의한 거죠. 자기의 뭐에 따라서 의지죠.
그러면 이때 결론 틀 잘 잡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나씩 푸는 이유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이해하라고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야. 맨날 어렵대. 대가를 받았으면 유상, 대가 안 받으면 무상이다고. 그러면 이때 유상과 무상일 때 그러면 세법상의 차이점은 뭐냐?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유상과 무상일 때 제일 차이점이 나는 게 뭐다고? 뭐가 있다고? 과세가 되는 그 글이 책에 써져 있지 않나? 네.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자 직강이 그래서 중요한가? 그 책의 내용을 가장 누가 잘하니까? 저자가 잘하니까. 그러면 이때 유상이냐 무상이냐 달라지는 게 뭐냐?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진다고. 그럼 매매일 때는 뭐가 과세가 되는 거다고 여러분? 거기 써져 있죠? 뭐가 과세가 된다고?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은 뭐예요 여러분? 양도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 얼마? 3억 원을 뭐한 금액? 뺀 금액. 이걸 우리 뭐라 그러는가 여러분? 양도 차익이라죠. 얼마예요 여러분? 2억. 그래서 결론 외우려고 하지 마. 흐름만 잡으면 돼.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양도 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어떤 가액이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다. 얼마에 여기 차례에 따르면 2억 원이죠. 2억 원. 그래서 지금 얼마 팔았지만 5억 원에 팔았지만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가격이 얼마다고 여러분? 2억만 과세하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과세하죠 여러분? 도자, 갑이야, 수자, 의뢰야. 도자 잡아라, 수자 잡아라. 도자, 양도차 2억 원을 누가 먹었으니까? 도자가 먹었으니까. 도자가 먹었으니까 양도자, 갑한테 과세하겠다 그 얘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왜 외워? 상황을 판단하라고. 그러면 무상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무상일 때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양도 당시 가액 얼마 전체를 다 과세하는 얘기야. 그래서 무상일 때는 과세가 되는 가액이 뭐다 여러분? 양도 당시 가액 전액이죠. 그럼 지금 얼마짜리 넘겼다는 얘기야? 5. 그럼 얼마? 5억 원 다 과세하라고 여러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차이점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양도가액 5억 원에서 다 무상일 때 다 과세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냐?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대가를 받았으니까 안 받았을까? 안 받을까? 갑한테는 과세를 해? 못해? 못해. 도자가 받은 게 없다는데. 그러면 도자한테 과세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과세하겠다는 게 이번에는 무상 취득자 누구한테? 양수자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 틀에 갖다 맞추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다시 합시다. 매매면 얼마 과세가 되고요? 2억에 대해서 누구한테? 도자, 갑. 증여했다고요?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체에서 누구한테? 수중자, 을한테. 별거 아니야, 여러분. 다만 요게 이제 증여로 인한 계약일 때는 양도가액을 뭘로 바꿔주면 되느냐? 증여 당시 가액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얼마짜리였다고? 5억짜리였다고. 그거를 누구한테? 양수자. 그럼 증여일 때 양수자 누굴 말하는가? 수중자죠. 수중자. 뭘. 그럼 상속은 상속 개시 당시로 바꿔주면 되고 너 상속을 받았을 때 그때 가해. 그리고 받은 사람은 누구야?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인. 그래서 수중자한테 뭐가 과세가 되고? 증여세 과세가 되고 상속인한테 뭐가 과세가 된다고? 그 이렇게 딱 가서 그냥 틀만 잡아주면 되잖아. 뭐 쥐뿔. 하나 어렵다는 사람 보면 난 내가 돌아버려 하여튼. 그래서 특히 요 상속세, 증여세 무슨 과세다 여러분? 시가 과세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슨 가에? 시가 과세 원칙이다. 시가. 왜냐면 얘는 거래 가격이 있어 없어? 없어. 무상이니까. 거래 가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 시장 가치 또 시가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시가가 뭐냐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시가. 시장 가치 시세 정 이해가 안 되면 적어라. 시세.
됐어요, 여러분? 예.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얼마짜리 넘어가는 거죠? 얼마짜리 넘어가요? 5억짜리가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넘어갈 때 매매 계약서 쓰면은 무슨 양도가 되고 유상양도가 되고 무슨 계약, 증여계약서 쓰면 무상계약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유상이니까 과세가 얼마? 양도책 얼마? 2억 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때리고? 도자. 무상일 때는 가액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서 누구한테? 수중자 을한테 증여세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5억짜리인데 증여계약서 쓰면 얼마 과세가 되고? 5억. 매매계약서 쓰면 얼마 과세가 되고? 2억. 그러면 어디가 더 커? 세부담은 어디가 더 큰가? 증여가 더 크죠, 증여.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결론.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관계에서 뭐와? 단순 증여,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와 매매일 때의 크기를 비교하면, 매매일 때의 세부담의 크기를 비교하면, 세부담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세부담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야? 증여를 했을 때와 매매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야? 증여가 더 크다는 얘기야,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 똑같은 하나의 부동산 5억짜리 부동산을 매매 계약서 썼을 때와 증여 계약서 썼을 때 어디가 세부담이 더 크다? 증여일 때가 세부담이 더 크다. 이해하셨죠? 왜 그런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냐 봤더니 그 유명한 강남 아줌마야. 소위 말하는 스카이 캐슬러야. 응? 뭐? 스카이 캐슬러. 그래서 스카이 캐슬러답게 우리 을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초딩 입학. 그럼 입학에 따른 이벤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여러분. 나 누구니까? 강남 아줌마. 스카이 캐슬러. 그래서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애 명의로 뭐 해주고 싶어? 증여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무슨 계약서 쓰는가? 증여 계약서 쓰는 거죠. 그럼 얼마에 대해서? 증여 당시 가액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서 수중자 누구한테? 수중자 누구한테? 을한테 뭘 때려? 증여세. 근데 제가 지금 수중자 을을 뭐라고 표현했죠? 초딩. 자, 우리 세법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이 나오면 무슨 신분? 학생이라는 신분이 나오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소득 창출 능력. 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대학원생이 나왔어. 박사과정을 밟고 있대. 석사과정을 밟고 있대. 대학생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세법은. 그래서 돈을 벌고 있다고, 못 벌고 있다고? 못 벌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굳이 초딩이라고 장난친 이유는 뭐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학생,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자, 다시 증여를 했어. 그러면 증여 당시 가액 얼마 돼서? 수중자 누구한테? 을한테 뭘 때려? 증여세 낸단 말이야. 그럼 증여세 얼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짜리야, 지금? 5억짜리. 근데 지금 엄마가 아들한테 줬죠? 이때 직계 좀비속간일 때는 이 증여재산가에서 5천만을 빼줘. 부부지간일 때는 얼마 빼주는데? 6억을 빼주는데 부모와 자식 간은 5억을 죄송합니다. 5천만을 빼줘. 다만 지금 을이 누구라고 했지 여러분? 초딩. 누구를 말하는가? 미성년자를 얘기하는가? 그러면 이때는 2천만 원만 빼줘. 그럼 얼마짜리 받으면? 5억짜리를 미성년자가 받으면 5억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 2천만 원을 뺀 얼마? 4억 8천만 원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가액이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응?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 얼마다고? 4억 8천만 원. 그럼 이 증여세는 얼마냐? 1억까지는 10%예요. 그럼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얼마짜리야? 그럼 그 중에서 1억 원은 몇 프로 냈다고? 10%. 그럼 남은 가액 얼마? 3억 8천만 원은 몇 프로 냈냐? 20% 내야 돼요. 그럼 얼마야? 얼마야?
7,600이죠. 그러면 합은 요 4억 8천 증여세 얼마 되는가? 8,600만 원이 돼. 8,600만 원이 뭐가 부과돼? 증여세가 부과돼. 그러면 수증자 을 얼마짜리 받았어 지금? 5억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5억짜리 받은 거에 대한 증여세 얼마 내야 된다고? 8,600만 원을 누가 내야 된다고? 누가 내야 된다고? 을이 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을이 내려고 보니까 누구래? 학생. 소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학생이 이걸 낼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나 누구랬어? 그러면 얼마짜리 주면서 5억짜리 주면서 부과되는 증여세 얼마? 8,600을 요걸 또 누가 내줘? 엄마가 내줘야죠. 엄마가. 나 누구야? 강남 아줌마야.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 증여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건데? 응? 아들 을이 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냈으니까? 엄마가 대납을 했으니까 엄마가 대납해준 증여세 얼마? 8,600을 또 하나의 증여로 봐. 그래서 또 뭘 때려? 8,6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또 때려. 그러면 얼마 나오는가? 증여세가 10% 나오겠죠? 860만 원을 또 나오는가?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내. 그럼 엄마가 대납해 준 걸 또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또 뭘 때려? 증여세 또 때려.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그럼 그걸 또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또 증여 때려. 그럼 또 누가 내? 엄마가. 그러면 끝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그래서 몇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증여세 한 번만 더 부과한다고. 얼마에 대해서? 8,600원 증여세 한 번 다시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강남 아줌마 갑이 자기 초등학생 아들한테 입학기념으로 증여 하나 했더니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해 안 해? 해줘.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야, 그러면 이걸 피하자는 얘기야. 우리 이제 피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아프잖아, 마음이. 그럼 피하는 방법은 우리 지금 무슨 계약서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한가? 그렇죠? 그럼 증여 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전역이야? 매매 계약서 전역이야,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썼더니 갑과 을지간에 무슨 계약서 썼다고? 매매 계약서 썼더니 이때는 과세가 되는 가격은 얼마를 줄어들고 2억. 아까 얼마 했는데 2억 원을 줄어들어봤죠. 그리고 그걸 누가 내? 도자? 엄마. 나 강남 아줌마 세금 낼 능력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걸로 끝이 돼버린 거죠? 끝이잖아 이걸로. 아 그러면 굳이 뭐 증여 계약서 쓰느니 무슨 계약서 쓰는 게 유리하구나. 매매 계약서 쓰는 게 유리하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증여와 매매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적다고요? 매매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내가 강남 아줌마 돼서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거지만 증여 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매매 계약서 써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증여 계약서 쓰지 않고 매매 계약서 써서 세부담을 피하는 걸 가세관청은 가만히 보고 있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누구야? 왼수죠.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간이면 야 무슨 부모지간에 사고 무슨 부부지간에 사고 팔았냐? 무슨 부모와 자식간에 사고 팔았냐? 니들 무슨 계약 썼지만 매매 계약 썼지만 우리 세법은 이걸 매매로 인정을 안 하고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증여.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이걸 강조해서 제가 뭐라 표현한 거야? 왼수지간이면 그때는 이거를 우리 세법 뭐로 봐서 뭘 썼지만 매매 계약 썼지만 우리 세법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뭘 때리겠다? 수중자 을한테 뭘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 쓴 효과가 이제 나타나 안 나타나? 사라지는 거죠. 우린 지금은 증여세를 안 맞으라고 뭘 쓴 건데 매매 계약서 썼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어디로 쫓아버린가? 증여세로 쫓아버린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추정 규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
추종 규정과 간주 규정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추종은 특징이 뭐냐?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실제 돈 줬습니다라는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을 한다면 대가 지급 사실 입증하는 그때 다시 뭐로 인정해줘? 매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못하면 입증을 못하면 어디로 오는가? 증여로 오는 거죠. 증여. 에이씨 그러면 다시 증여세 내기 싫어서 배우자나 직계주민서관에 무슨 계약 썼더니 매매 계약 썼더니 입증을 못하는 얼른 다시 오는가? 증여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증여로 가세가 되는 걸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죠. 요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요 매매 계약과 증여 요 둘 중에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이거야.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이게 부담부 증여네. 아 힘들어 죽겠네.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매일이나 이렇게 하면 진도 맨날 못 나가요. 그래서 지호 틀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와 매매와 증여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다고? 부담부 증여입니다. 집중해.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요 매매와 증여 사이에 매매와 증여 사이에 있는 게 뭐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뭐보다는 세부담이 크지만 매매보다는 세부담이 크지만 그래도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어떻게 했다? 줄어드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결론 낼게요. 부담부 증여를 왜 하는 거예요? 뭐보다? 그렇죠. 단순 증여보다는 그래도 부담부 증여 형식처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부담부 증여 열강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 그냥 얘가 얘보다 세금이 어떻게 하니까 줄어드니까 얘들한테 열강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단순 증여 안 합니다. 스카이캐슬러는 단순 증여 안 해. 스카이캐슬 애들이 단순 증여 뭐라고 그래? 지들이 흉 봐. 어머 저 무식한 거 봐. 저 무식한 거. 가진 것만 있다고 저 단순 증여하는 거 봐. 흉 본다니까. 그럼 증여하려면 무슨 증여를 해야 된다고?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매매와 증여의 중간이다. 그러면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예를 들죠. 부담부 증여를 예를 들면. 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합격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분당 합격자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드리냐? 5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드릴까? 얼마짜리? 5억짜리. 나 이런 사람이야. 왜 도망가? 버티기만 하면 5억짜리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짜리 드려요? 5억짜리.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대. 어떤 조건이 있냐 봤더니 제가 주택을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얼마 있나 봤더니 3억 원이 있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얼마 있다고요? 3억 원이 있대. 요거를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드리는데? 5억짜리인데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이 얼마 있다고요? 3억 원을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래. 그러면 제가 증여하겠다. 그럼 여러분 받아 안 받아? 저의 제안을. 받아? 네. 왜? 그렇게 하면 다 얘기한다? 근데 이걸 법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다 해요. 아주 똑똑해요. 네, 받아야죠. 5억에서 대충 3억 껴안고 남는 게 얼마 있어? 2억 있으니까 받아야죠. 이제 요거를 법률적으로 이제 표현할 거야,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이렇게 무슨 증여가 있으면 부담부 증여 있어요. 아, 예전에 뭐 학원에 있던 아주머니인데 맨 앞에 앉아서 사람 속 뒤집어지는데 환장하게 갔구만 내가. 제가 뭐 하고 쉴 때 있었는데 아주 그 부분만 보면 아주 막 스트레스 막 올라간대. 그것도 맨 앞에 앉아요. 저 뒤라도 가면 안 보면 참 좋을 텐데. 맨 앞에 앉아서 필기를 안 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 제가 3시간을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 이거 표시하라, 동그라미 쳐라, 뭐 해라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
그럼 책을 보면 깨끗해. 아무런 표시가 없어. 그 물어봤어요. 자, 요거 증여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쳐다만 봐. 아니, 제가 5억짜리 아파트를 드리는데 제가 아직 은행에서 갚지 못한 대출금이 3억 원이 있는데 요걸 대신 갚는 조건으로 제가 증여하겠습니다. 그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만 봐. 저 이제 속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받으실 거 안 받으실 거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요. 자, 그렇게 답변하신 분 합격자 모임에 있겠다 없겠다? 내가 볼 때는 가서 물어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아저씨한테 눈탱이 반탱이 들어 터질까? 그걸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인간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는 게 합리적인 거죠. 받는 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자 다시 얼마짜리 줬어요? 대출은 얼마 있다고요? 요걸 뭐 해도 빼도 얼마 남아요? 요거를 이제 법률로 표현할까? 세법으로 표현할까? 그럼 이때 원칙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 얼마 인수했어? 제가 증여하면서 대출금 얼마 인수했다고? 3억. 그럼 요 채무 인수액 3억은 이제 앞으로 수중자가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거죠.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또 안았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 누가 갚으라고? 수중자가 갚을 뭐야? 빚이잖아. 그럼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응? 유상이잖아. 앞으로 갚을 빚이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모르겠대. 아,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걸 왜 또 안 왔어? 3억을 왜 또 안 왔어? 5억에서 요걸 뭐 해도 빼도 얼마 나왔어? 그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증여 당시 가액 얼마?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3억 원을 빼도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얼마 남았어? 2억. 야,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네. 이게 순서 무슨 증여? 이게 순서 뭐야? 증여죠? 실제 얼마짜리 받았지만 받기는 5억짜리 받았지만 대출금 얼마까지 또 안아버렸기 때문에 3억 원을 또 안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실제 내가 받은 가액은 얼마야? 2억. 아이고 힘들어. 이게 순수한 뭐야 여러분? 무상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받은 거죠 여러분? 요것 때문에 받은 거야 지금. 결국 이 수중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면서까지 증여를 받은 이유는 무상가액이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일 때는 뭐와 뭐로 나누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유상은 뭘로 때리는 거고 양도 소득세로 때리시고요. 그럼 여기는 도자야 수자야? 써져 있잖아. 양도. 그러니까 양수 무조건 도자한테 때리는 거야. 저기 도자는 누구야? 갑이야 을이야? 가. 뭘 왜 이렇게 왜 외우고 있냐고 이거를. 그리고 무상. 요는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려. 증여세는 받은 사람한테 준 사람한테 받은 사람 누구야? 수준자 을. 이렇게 나눠서 때리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예. 자, 지금 우리 얼마짜리 받고 있는 거죠? 5억짜리. 그 중에서 지금 유상 양도가액은 얼마죠? 3억. 그러면 전체가의 5억 원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가의 5억 원에서 채무액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60%죠. 그러면 전체가 5억 원에서 남은 가액 얼마?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야? 40%죠. 그러니까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몇 프로? 60%는 얼마는 3억 원은 뭘로 때리시고 양도소득세로 때리시고 나머지 몇 프로? 40%는 뭘로 때리라고요? 증여세.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부담부 증여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나오면 저 사례에 따르면 몇 프로의 유상가? 60%의 유상가? 몇 프로의? 40%의 뭐를 나눠서? 무상으로 나눠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유상은 뭘로 때리고 양도세, 나머지 무상은 증여세. 됐어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설명 이렇게 안 해? 예. 이렇게까지 했던 부담부 증여를 한 이유는 뭐야?
뭐보다는 어차피 세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얼마큼 줄어들까? 요만큼 빠지죠. 요만큼. 어? 단순징여면 얼마인데 5억 원이 채무 인수가 얼마를 3억을 뺐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빠졌으니까 그만큼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야?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한다? 줄어든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외.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면 또 나왔다. 누구? 왼수. 이 왼수는 지금 여기서 쫓겨난 왼수들이야. 매매 났던 그 왼수가 지금 어디도 또 쩡 하고 나타난가? 부담부 증여에도 또 짱 하고 나타난가? 매매일 때 나왔던 왼수가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어? 단순 증여로 쫓겨났죠? 그때 이번에 다시 어디 하고? 부담부 증여에서 짠 하고 나타난 거지. 짠 해갖고 야옹 해놓고 싹 쳐다보는 거지. 벽에서 야 머리 끄집어놓고 쳐다본 거지. 손 잡고. 대충 전달됐나? 그래서 어디에 나타났어? 부담부 증여에 짠 하고 누가 나타났어? 왼수가 또 나타났네. 그러니까 세무서리 뭐라 그래? 아이 아줌마 또 왔네 여기. 어디서 쫓겨났던 아줌마가 매매에서 쫓겨났다면 어디서 다시 또 나온가? 부담부지. 그러면 다시 세무서리 뭐라 그래? 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같은 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거로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요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를 추정하겠다는 얘기야? 네, 단순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 조건이 있는 걸로 보는가 없는 걸로 보는가? 없는 걸로 보겠다. 어떤 조건이 없는 걸로 보는가 지금? 채무 인수라는 것이 있는 걸로 보겠다고 없는 걸로 보겠다고? 없는 걸로 보겠다고 없는 걸로.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뭐야? 요거 하나만 남았잖아 이제. 그러면 이게 단순 뭐가 돼버려? 증여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그걸 채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안 하고 어디로 쫓아버려 다시? 단순 증여로 쫓아버리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로 쫓아버리겠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을 뿐이야?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거로 한다. 그러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을 다 지워버리니까 뭐만 남았어?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에서 뭘로 때리니까 증여세니까 거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그래서 네가 결론 뭘 줄이려고? 증여세를 줄이려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무슨 계약 쓰면 부담부 증여 계약 쓰면 우리 세법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른 쫓아버려? 증여. 됐죠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아씨 징그럽게 이거네. 또 무슨 규정이야? 추정이야 추정.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 다시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하면 추정은 가진 특징이 뭐랬어? 반증을 허용한다고 그랬죠. 반증.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실제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 어떻게 한다면 입증하면 다시 이틀 뭘로 인정해줘?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그럼 다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때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결론. 내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뭐 하고 싶으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뭐 하고 싶으면 부담부 증여를 하고 싶으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요거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놔야 되죠. 입증하면은 증여를 부담부 증여 인정 받고 못 받고 받고 입증을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고 증여세로.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진이 빠집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316조 봅시다. 마무리합시다. 자,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 찾으셨어요? 자, 갑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 결론 밑줄. 증여 가액 중 뭐는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 이거는 뭐로 봐라? 유상. 다만 배우자나 또는 누구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그때는 다시 뭐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걸로 추정하여, 즉 채무를 인수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추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할 때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로 보라는 얘기야? 단순 증여로 보라는 얘기. 공제하지 마라. 증여 당시 가액에서 5억 원 빼지 마라. 그러면 그냥 뭘로? 5억 원 전에 뭘로 때리라? 증여세로 때리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응? 자, 그 내용을 이제 317조 맨 위 박스 별표 3개 이거를 이제 비교한 거야. 나는 도대체 우리 쌤이 한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난 몰라. 무슨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우리나라 말인데 뭘 알아듣겠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은 사실 이제 어머니를 탓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왜 낳으셨나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럼 어머니도 할 말이 있겠죠. 네, 그때 네 아버지가 술 먹었단다, 이 새끼야. 그래서 요 단순 증여, 부담부 증여, 과세 비교 박스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별표 3개, 10붉게. 이게 이제 시험에 계산 문제라도 나오는가. 그리고 적으세요. 참조. 저거 참조. 몇 페이지 적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여러분 자 105쪽 적으시고요. 105쪽 적어놔. 참조 105쪽 적으시고요. 105쪽 옵니다. 빨리 여기까지 적으십시다. 105쪽 오세요. 105쪽 오셨냐고요? 네. 자, 그거 왔더니 뭐 표시가 돼 있네. 예, 희한하죠. 7번과 8번이 묶여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별표가 3개가 팍팍팍 표시돼 있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냐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양도소득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때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7번, 8번 정리하겠습니다. 7번 누구지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주민세 나왔다. 저거 왼수. 왼수지간에 부동산을 봐면 취득하면 자 결론 원칙 뭘로 봐라? 증여로 봐라. 이게 원칙이야. 증여로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 밑줄 원칙.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뭐야 여러분? 그 밑에 양가로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했죠? 응? 그 놈을 말하는가? 이 양가로 1, 2, 3, 4와 동그라미 1, 2, 3, 4 해당할 때는 다시 밑줄 뭘로 봐래?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봐라. 유상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예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간 부동산 취득하면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이게 뭐다고요? 원칙. 그런데 다음 1, 2, 3, 4와 1, 2, 3, 4 해당할 때는 그냥 예외. 이때는 다시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간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봐야지만 유상으로 인정하는 예외인 경우를 찾아봐라. 그 양가로 1, 2, 3, 4가 시험에 나오는가. 자, 그러면 거기 1번 뭐죠? 공매, 경매 밑줄. 공매, 경매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사업한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담보 제공했는데 그게 대출 원리가 못 갚으니까 뭐로 넘어가는가? 은행에서 경매 집은 그걸 누가 나가서 처자식이 나가서 찾아오는 거죠. 이런 처자식을 둬야 돼. 남편의 이름은 누가 나가서 처자식이 나가서 따와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결혼 조건이야. 두 번째 밑줄 파산 선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해 3번이 권리 이전의 행사 등기 등록 필요한 부동산. 자, 동그라미 10번 칩니다. 교환이 제일 중요해. 출전이 가장 먼저 그는 게 교환이야. 그래서 교환과 지금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 부동산을 뭐 하면 교환하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유상으로 해준다. 인정해준다. 서로 바꾼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등기부서에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 뭘 하면 교환하면 요거는 증여로 본다고 유상으로 본다고? 유상으로 본다고. 단 뭐마냐? 교환마냐? 저거 위에다가
이걸 출제는 살짝 다른 말로 바꿔 매매 또는 대물변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라고 제발 좀. 자, 양가로 4번 보세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 냄새가 나. 거기 써져 있어. 뭐라고 했냐면 해당 부동산에 취득하여 밑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한대? 입증이 되는 경우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죠? 이거 외워야 되는가? 아니, 다 하나같이 뭐야? 대가 지급 사실 뭐한가? 입증했죠. 그래서 1번 대가를 지급하기엔 취득자 뭐가 있었대 여러분? 소득. 이건 여성분들이 많이 적용되는 거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직장을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어. 그래서 소득세를 냈어. 원천징수 내역이 다 있어. 근데 내가 결혼하면서 사회생활을 끊어버리고 전업주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는 이제 소득이 발생이 안 해? 안 해. 근데 내가 이번에 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어. 그럼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아니 그동안 뭐 돈 번 겸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하는가? 나 과거에 왕년에 일한 여자야. 그러라고. 나 왕년에 뭐 했다고? 일했다고. 그래서 소득세 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때에 소득 벌어 원천 징수 보고된 금액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 다음에 2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뭐 하거나 처분하거나 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뭐 해서 담보로 제거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그 얘기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3번 이미 뭐가 부과됐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걸로 대가 지급했다. 얘기야. 4번 기타 취득자 재산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입증이 되면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결론 거기 양가로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묶으셨죠? 요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응? 유상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 아주. 그래서 다시 한번 양가로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고 뭐로? 유상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인 경우다고. 잡으셨어요? 자, 8번 마무리합시다. 이제 부담부 증여네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야? 부담부 증여. 밑줄 부담부 증여. 이게 조건이죠. 출발! 어디부터 출발이야? 부담부 증여. 그러면 그때 밑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걸 아까 뭐라 표현해서 수중자 채무인색으로 표시한 거죠? 그놈은 뭐로 보래? 유상 밑줄. 수중자의 채무인색은 유상.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보는가? 무상. 근데 다만 또 나왔다 누구? 배우자나 직계 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다시 뭘로 봐라? 위 7. 바로 7에 봤던 뭐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쉽시다.